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머신 트레이딩 체계의 사장의 두 번째 부분을 맡은 정윤중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대표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챕터 4는 그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라고 AI의 기법들을 논하고 있는 챕터고요. 먼저 이 책의 그 챕터의 앞에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이론 대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책의 전략들 대부분은 또는 그 콘트 전략들 기존의 이제 전략들은 대부분 이론 물리학자처럼 가설을 먼저 세우고 실험처럼 테스트를 하여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AI 혹은 머신러닝을 쓰면 어, experimental physicist 그러니까 실험 물리학자와 유사한 거죠. 오히려 그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뭐 전략을 이렇게 활용하고 약간 뭘 만드는 거 그런 건데 어, 이 경우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고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업계에서 이거를 데이터 마이닝일 뿐이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비난하기도 해요. 또는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 의미 있는 게 뭐 나올 때까지 막 돌리다 보면 뭔가 나오는데 그게 왜 잘 되는 건지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는데 어, 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금융 데이터는 틱 데이터가 아니면 너무 적어요. 또 바꿔 말하면 틱 데이터를 쓰면 좀 의미 있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예, 바꿔 말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인류의 금융 역사가 수천 년이 안 되거든요. 그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한 뭐 4, 500년? 그런데 또 이 데이터화되고 전자화된 거는 뭐 기껏 해봤자 뭐 50년? 근데 최근 들어 진짜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2, 30년 HTS 나오고 뭐 예,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일봉이나 분봉을 하면 아주 적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로 바로 돌리면 잘 안 되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스테이셔너리 하지도 않아요.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다는 거는 수익률, 확률 분포 등이 일정치 않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로 막 만들었는데 그때는 엄청 잘 버는 전략인데 그 데이터의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예, 미래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버피팅 될 경우에 원인과 대책을 알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그 AI나 머신러닝 만들어진 트레이딩 전략들은 블랙박스라는 오명을 좀 갖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머신러닝의 그 뭐냐 블랙박스성을 좀 덜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머신러닝은 이론을 먼저 세우고 하는 게라기보다는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거랑 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개인적으로나 우리 DT 회원님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가설 갖고 또 이론들 갖고 그 다음에 머신을 돌려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자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거는 저런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활용하자는 얘기인데요. AI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좋은 예를 들면 뉴럴 네트워크는 2006년 이전에는 쓸모가 없었어요. 근데 그 뭐냐 힌튼 교수님이라는 위인께서 그 뭐 백프로페게이션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예 굉장히 갑자기 좋아졌죠. 그러니까 또 언제 이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그런 기술이 발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금융에서 AI가 발전하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알리려 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걸 알리는 순간에 이 알파들은 어, 또 정작 본인에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또 있다는 점은 좀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졸업 논문을
그 타기 위해서 그 합격하기 위해서 또는 학위를 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논문들을 계속 낼 거고 그거를 잘 보고 있다가 자기한테 잘 그 활용을 하면은 그런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금융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라는 전설적인 헤지 펀드가 있죠. 뭐 이거는 그냥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텐데 이 회사는 그 어떤 시니어 매니저가 텔레비에서 이랬대요. 가장 수익률 좋은 전략들 중 하나는 금융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 있다고 말을 했어요. One of the 뭐 most profitable 뭐 strategies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금융적 근거 없이 뭔가 뭐 머신러닝 그런 걸 했다는 거겠죠. 어떤 데이터라든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금융 이론을 가지고 하는 여타 트레이더들에게 수익성이 잃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AI로 이런 트레이딩률을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꼬시는 거죠. AI 서버라고. 자, 그리고 전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여러 지표들이 있다. 그럼 이거를 AI로 싸그리 돌려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거 돌리다 보면은 그 지표들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들 중에서 좀 그래도 눈에 띄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챕터에서 문제 설정 어떻게 쓰냐면은 그 SPY라고 그 S&P 500 지수의 ETF 티커죠. 예. 그 지수 자체는 SPX가 티커인데 그거를 이제 추종하는 ETF. 이거의 다음날 수익률을 예측한다. 근데 데이터는 뭘로 했냐면은 과거 수익률 데이터로 그다음 몇 가지 룩백 그 기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굉장히 단순한 거고 수익률 예측하는 거고 하지만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 바꿀 때마다 우리가 이걸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단 이걸 시작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피처 수가 적은데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 아닐까 싶지만 단순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물론 다른 종목들에 적용해도 되실 거고 더 많은 변수 이제 우리는 보통 피처라고 하는데 이 저자분은 개성 있게 프리딕터라고 썼어요. 근데 이게 또 쓰이는 데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예측자들 그러니까 그 변수가 약간 예측자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썼는데 보통 피처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더 사실은 문제 설정이 금융 AI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저자들과 논문 연구자들이 그랬는데 특히 우리 그 DH에서 스터디를 많이 했던 Advances in Financial Machine Learning 이 책에 보면은 문제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하여튼 이 책에서는 머신러닝 기법들을 한번 적용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들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발표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유지연 님께서 그 사장의 앞부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 바로 Support Factor Machine, 그러니까 SVM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 알고리즘 자체가 사실은 한 1, 2주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알고리즘인데 최대한 간편하게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면 이게 뭐 어떤 그 공간이죠. 2차원적인 공간인데 원래는 그 M 차원이라고 해요. 그 M개 벡터. 근데 3차원, 4차원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인간의 그 두뇌 범위를 점점 넘어서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쉽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X축이 뭐 전날 수익률, 그러니까 일일 수익률, 그다음에 Y축이 뭐 3일간의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그 모멘텀으로 보면 예를 들면 그 연이어서 수익률이 높은 놈들은 이제
뭐 계속 올라가겠죠. 예, 이거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 어, 하루 올랐다가 뭐 3일 동안은 뭐 하락했는데 하루 반짝 올랐다 그러면 다음날에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쳐요. 그냥 예, 소설을 쓰자면은 걔네들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 자, 이러한 데이터 셋이 있다면은 얘네 둘이를 뭔가 분간할 수 있는 어떤 그 하이퍼플레인, 예, 어떤 그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평면으로 자르듯이 공간을 자른다면은 어떻게 잘라야 이 둘 간에 가장 넓은 중앙 고속도로를 뚫을 수 있을까? 뭐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기에 플러스인 애들이 있고 여기 밑에는 마이너스인 애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되게 쉽죠. 간단한 얘기니까 대충 이렇게 이 정도 선을 그으면 이 마진이 가장 커지는 가장 넓은 고속도로를 뚫을 수 있는 사람들 치지 않고 집들 치지 않으면서 가장 넓은 고속도로를 뚫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거는 1차원 함수를 활용하는 거고요. 예, 근데 물론 그러니까 아니 1차 함수 죄송합니다. 1차 함수 그러니까 일직선 같은 모양을 그리는 건데 다차원에서는 이게 되게 복잡하게 될 수 있겠죠, 모양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커널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 공간을 이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휘거나 그렇게 하면은 1차 함수 같은 직선 같은 걸로 나누더라도 나중에 그거 우리가 구했던 공간을 피면은 굉장히 복잡한 모양, 뭐 동그라미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포물선 같은 거라든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포트 팩터 머신에 대해서 어, 이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뭐 끝도 한도 없고 되게 수학적으로 어렵고 참고로 이거는 그 소련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무슨 그 소련 과학자가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컴퓨터가 딸려 가지고 그쪽에 이제 발전을 못 하고 있다가 소련 붕괴되고 미국으로 넘으면서 야, 나 이런 게 있는데 너네 이거 알았어 해가지고 그 미국 과학자들이 쇼크를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1차원 SVM의 성과는 캐거가 13.3%, 그 연복리 수익률로 13.3% 나오고 샤프 레이쇼가 0.8, 꽤 괜찮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심지어 트레이닝 셋보다 테스트 셋에서 성과가 더 좋았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1차원 함수 그런 위주로 했기 때문에 보통은 어, 그 오버피팅이 아니라 오히려 언더피팅이 되죠. 네. 베리언스가 낮은 또는 복잡도가 너무 낮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선을 긋듯이 해버리니까. 근데 가끔 이러다 보면은 테스트셋에서 오히려 첨가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저자가 다음에는 커널 함수를 이용하여 더 복잡한 공간에서 작업을 해봤으나 성과가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그 성과 안 좋아졌다는 거는 테스트 셋에서 잘 안 됐다는 거죠. 트레이닝 셋에서 잘 되는 것처럼 맞추다 보니까 복잡한 걸 해보니까 이게 안 됐다. 참고로 그 이번 발표는 제가 원래 그 계획으로는 그 굉장히 진짜 그 야심차게 어 심지어 그 앞에 부분 소스 코드까지 다 해가지고 하려고 원래는 했었으나 이게 보니까 문제 설정이 그냥 수익률만 딱 이용하는 거고 그렇게 치면은 이제 제가 막 다른 것들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엄청난 그 프로젝트 되기 때문에 내년에 프로젝트성으로서 뭔가를 해본다든가 그러지 않는 한 예, 이게 좀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설정 자체가 중요하지 알고리즘 자체가 중요치 않다고 어, 저도 생각하고 또 우리 DT 회원님들도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책 내용만 정리해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 제가 이제 좀 덧붙이자면 참고로는 SPM은 데이터가 매우 적어도 꽤 잘하는 알고리즘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엄청 느려집니다. 이게 n 제곱인가 이 컴플렉시티가 높을 거예요. 만약에 이 얘기나 앞으로 제가 할 얘기 중에 이상한 게 있다면은 수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또한 그러니까 이게 또 잘 되지 않았을까. 그 S&P 그 데이터 되게 조금 썼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는 잘하는 게 SBM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해봤을 때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기억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마크업 모델인데 솔직히 이 모델을 왜 여기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건 약간 강학습이라든가 뭐 좀 그런 쪽으로 넘어갔을 때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도 교재 내용이니까 설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히든 스테이트라는 건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규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좀 너가 좀 분류를 좀 약간 해봐라. 이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상승장 하락장인지 되게 알기 어려워요. 정확한 정의도 없고. 그런데 상승장이라는 게 있고 배어라는 게 있다면 이런 히든 스테이트들이 있다면 저도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델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전 상태가 불마켓이었다면 다음에 불마켓이 또 반복될 확률 0.60%.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오죠. 뺑뺑이 돈 거예요. 자, 근데 예전에 불마켓이었는데 베어로 바뀐다. 바뀔 확률은 0.4. 네, 이렇게 0.4로 바뀌는 거. 그래서 더하면 합이 1이죠. 마찬가지로 밑에는 베어 마켓이었는데 전날이 오늘 베어 마켓 확률 75%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 매트릭스니까 이쪽이 아이덴티티겠죠? 0.25. 0.2 그 전날이 베어 같다면 오늘도 베어 확률이 0.25. 이렇게 뺑뺑이 돌고 반대로 불로 갈 확률은 75%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랜잭션 매트릭스라 하고 또 그거를 도표한 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융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도 했었고 애널리스트 했었고 이 콘트적으로 이게 분석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불시장 배후시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정의가 없어요. 물론 이제 CNN이나 그런 데에서는 20% 상승을 했으면 이제 불시장 진입했다. 뭐 20% 하락을 했으면 베어마켓이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19% 올라갔다가 100% 아니 뭐 50% 빠지면 그게 배어장인지 아니면 뭐 19.9%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것도 불시장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또 투자자의 그 위험 성향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5% 하락해도 이 사람한테 엄청난 고통인 거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워렌 버핏은 한 40% 빠져야 이게 베어마켓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러한 상황에서 히든 마크업 모델을 쓰자 이게 이 저자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심지어 트렌딩 추세가 있는 장이랑 민 리버팅 평균 회귀하는 시장에 대한 정의도 솔직히 없습니다. 리스크 온 국면 그 리짐이냐 리스크 오프 리짐이냐 국면에 대한 정의도 사실 없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거를 안다는 거는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정한다는 거고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오랜 연구를 했고 또 그에 대한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 2시간에 발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차별화가 될 수도 있고 그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데 그 자신을 아는 거에 대해서도 나한테는 이게 불시장이다. 거의 그런 수준의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잖아. 이 교재 내용으로 또 계속 넘어가면 이런 unobservable 그 hidden state를 그러니까 그 관측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숨겨진 스테이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unsupervised learning의 분야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그 소개된 알고리즘들은 다 supervised인데 이것만 unsupervised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답안지가 없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답안지가 없는
그런 이제 그걸였고, 이 HMM 줄여서 HMM은 3장에 나오는 타임 시리즈 모델보다 더 복잡한 모델을 볼 수 있다, 뭐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좀 부정적인 관점이 들어가요. 데이터 스누핑 바이어스가 당연히 더 생긴다. 예, 데이터 스누핑은 참고로 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데이터를 막 돌리는 거예요. 예, 자, 근데 HMM에서 가장 단순한 EM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여기서 핵심은 아닌 것 같고, 결론은 인샘플에서는 8.7%그 캐글이 나왔는데, 아웃 오브 샘플에서는 1%가 나왔습니다. 즉 오버피팅. 이 얘기죠. 데이터 스누핑 바이어스가 크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안 하고 슉 돌렸는데 이거를 예, 어떻게 보면 이거 쓰지 말라고, 예, 이 알고리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 틱데이터라든가 뭐 최적 주문 알고리즘 만드는 데 있어서는 히든 마크업 모델이라든가 강학습이라든가 그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당연히 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또. 자, 또 엄청나게 큰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 한 시간에 그렇게 작은 일부로 치부하기 너무나, 예, 죄송스러운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는데요. 이제 가장 심플한 feed forward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제 이 유튜브의 시청자 내지 어떤 범위에 있을지 모르니까. 물론 우리 DT 사람들은 전혀 잘 알고 아주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뇌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 그래요. 자극이 있고, 예, 행동이, 예, 결과물이 있는데, 뉴런들이 있죠. 뉴런들이. 그 뉴런들이 막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여기 어떤 특성 값들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바나나를 보고 뭐 딸기를 보고 뭐 사과를 보고 했을 때 그 세포들이, 뉴런 세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먹자, 아니면 뭐 침을 흘린다든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못 먹을 거 나온다. 그러면 먹어봤더니만 그 배탈 났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서 그 안 먹도록, 예, 그 설정 값들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하나 알고 보면은 되게 간단한 함수가 작동을 합니다. 예, 웨이트 값과 이 인풋 값에 곱하기를 해가지고 시그모이드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1차원적인 함수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시그모이드라는 1차원이 아닌 복잡한 함수를 씀으로써, 또 시그모이드를 꼭 안 써도 돼요. 그럼으로써 복잡한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우리 내 뉴런들이 만들 수 있듯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 오래된 역사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인기 덕분에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발달이 되었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좀 추측이 됩니다. 최근에 본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저자가 활용을 해봤고요. 자, 이것도 제가 구현을 안 했고, 왜냐하면은 저도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딱 얻은 결론은 틱데이터 아니면은 도저히 안 나오겠구나. 네. 근데 하여튼, 자, 이걸 기본 깔고 들어갈게요. 자, 성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인샘플은 엄청난, 예, 19%. 하지만 아웃어 샘플은 오히려 손실이 납니다. 마이너스 4%. 즉, 크지 못해 심각한 오버피팅이죠. 그리고 히든 사이즈를 또 조절을 해봤어요. 잘.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더니만 인샘플 20%까지 오히려 향상됐죠. 약간. 근데 아웃어 샘플도 5% 향상되긴 했는데 여전히 오버피팅 심하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딥러닝은 이제 마케팅 용어인데, 딥러닝은 매우 많은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또 피처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어떤 일봉이라든가 분봉에 하는 거는 애초부터 약간, 예, 부적합한 거죠. 예, 약간 이런 느낌? 그 스노우 스키 타는 타고 다니는 기계 있잖아요. 예, 그걸 데리고 왔는데 스키장에 눈이 없어.
예, 아주 얇게 그냥 살얼음처럼 눈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키머신 타봤자 예,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이 엄청난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맺고 저기 알고리즘께 죄송한데요. 알고리즘에게 사과한 건 처음인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간 게 아니라 또 그 얼마나 이 오버피팅이 많이 되는지 이 모든 그 어떤 별의별 짓을 해도 예, 해결이 안 돼요. 예, 해결이 안 되고 자 이걸 좀 옆으로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이거 그러다 끄면 큰일 난다. 잠깐만. 오케이. 아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숨길 수가 있나? 네, 하여튼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오케이. 어, 네, 보시다시피 네, 오프팅 심했고 자, 다음에는 데이터 애그리게이션 앤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오는데 자, 데이터 애그리게이션은 데이터를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게 쓰레기 데이터가 아니면은 그 데이터 클렌징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기만 하면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당연히 좋죠. 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S&P 500 단일의 지수보다는 그 구성 종목 500개를 하나의 벡터로 하자. 이거를 뭐 500개를 해가지고 하나당 하나의 모델을 개발한다.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500개를 벡터화를 해가지고 어, 얘네들을 보고 모델링 하자. 당연히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표준화 또는 정규화 그 두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 스탠더다이제이션이랑 예. 자, 근데 종목별로 변동폭이 상이하잖아요. 이제 저자는 어떤 걸 설명했냐면은 오프라 윈프리가 산다고 딱 했을 때 다음날 100%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예. 그때 소형주였고. 근데 그 다른 주식은 그 시총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100% 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단 주의점은 RSI 지수처럼 이미 노멀라이즈드 된 피처는 불필요하고요. 그 하는 게 그 지표 자체가 노멀라이즈드 돼 있는 거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중간에 지수 편출된 종목들도 보통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살아남은 놈들만 이게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서바이벌십 바이어스가 생기죠. 예. 자, 그리고 어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인가 했을 거예요. 예. 제가 여기는 안 적었는데 그랬더니만 캐글가 2.3% 나오고 셔플 레이시가 0.9. 그래서 조금 더 향상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이게 향상되는 것도 있지만 노멀라이즈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캐글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와버립니다. 예, 그럼 셔플 레이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마이너스 셔플 레이시는 이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음수가 나와버리면 이게 크든 작든 굳이 따지자면 절대값이 작은 게 잠깐만 작은 게 좋겠죠. 예. 잠깐만 큰 게 좋겠죠. 절대값이 큰 게 좋겠죠. 변동성이 작은 분모가 작으니까 이 숫자가 마이너스적으로 크게 그러니까 더 왼쪽으로 더 많이 가는 음쪽으로 하여튼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하여튼 노멀라이스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있을수록 좋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애플리케이션 투 스톡 셀렉션이라고 이제는 종목 선택을 펀더멘탈 팩터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자는 오히려 머신러닝을 이쪽에 써야 되는 게 쓸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측력 있는 펀더멘탈 팩터. 그 일장도 팩터 인베스팅 뭐 그런 거 있죠. 네, 근데 여기서는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이 다르죠. 매출액이라든가 시총 등을 활용해야 되고 여기서는 그 하루 그 수익률을 본 게 아니라
63일 동안 보유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분기에 한 번씩 나오거나 그러는데 그 또 날짜도 다 다르고 나오는 날짜가 여기서는 이제 그 look ahead bias를 되게 조심해야 되죠. 예, 예를 들면 매출액이 2020년 3월 20일에 나오는 거 있는데 마치 3월 1일에 나온 것처럼 하면은 거의 뭐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피해야 되고 이 사람이 하여튼 이렇게 했을 때 캐거리 그 4% 나왔고요. 4%에서 1.1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왠지 루커헤드 바이스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보면은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 신경 쓴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꼭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하여튼 예, 저도 뭐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 데이터를 돌린 건 아니지만 과연 그 정도 숫자로 펀더멘탈을 머신러닝을 돌렸을 때 게다가 펀더멘탈은 데이터 수가 더 적을 텐데 이게 나왔다는 건 좀 예,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사심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약간 제가 좀 찔리는데 근데 펀더멘탈 그 데이터가 그 뭐냐 데이터 수가 훨씬 적다는 거는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인 거고 뭐 특히 분기별로 나오는 것들은 예. 그리고 머신러닝은 데이터 좋을수록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느덧 서머리로 왔네요. 자 서머리는 이제 지호님께서 하셨던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그 weak learner 이 챕터에서는 사실 학습시킨 것 중에 SVM 빼고는 다 weak learner였던 것 같아요. weak learner 예, 그 자체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들을 개선시키고 오버피팅을 줄인 거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cross validation, bagging, random subspaces 이거는 거의 안 쓰는데 그 다음에 random forest, retraining and averaging 뭐 이런 방식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뭐 앙상블 얘네들까지 앙상블이 얘네들까지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구나. 부스팅도 있고 예. 위크러너를 잘 조합을 하거나 오버피팅을 피하거나 크로스 밸리데이션 오버피팅을 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 진짜 좋은 단 하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찾기보다 이런 노력도 해라. 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예, 저희 DAT 분들도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랜덤 요소를 또 가미하여 위크 러너를 평균하거나 우수한 것들을 선별하여 out of sample 데이터에 더 잘 일반화하는 모델을 추출하는 또 방법론들입니다. 특히 배깅, 랜덤 포레스트가 그렇죠. 부스팅도 약간 부스팅이 약간 우수한 걸 이제 만들려 하는 거고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거는 이제 평균하려는 거고. 그나저나 이 저자분이 앙상블이라는 용어를 안 썼죠. 뭐 하여튼 네 앙상블 개념인데 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데이터 수가 많을수록 그건 이제 로우 수고 피처 컬럼 수가 많을수록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좋음. 그래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찾으시길 바라고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그 틱 데이터 및 호가 데이터를 고려할 것이라고 나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unstructured data 비구조화 네 뉴스라든가 근데 참고로 뉴스는 더 활용하기 어려워요. 네, 더 활용하기 어렵고 SNS도 더 어렵고 무슨 뭐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뭐 월마트에 주차 차량 대수 뭐 이런 거 그런 걸 해도 잘 안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또 모르죠. 예, 다른 이제 방법들이 있는지. 자, 도밍고스란 분이 네 알고리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그 효과성은 인풋으로 어떤 변수들을 주느냐에 따라 그 많이 의존한다. 뭐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머신러닝을 할 때 이 사람 팁은 이래요. 이 저자분의 팁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을 해라. 스텝와이즈 리그레션. 실질적으로 스텝와이즈 리그레션 괜찮게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했던 그 SVM에서도 그 가장 단순한 그 1차원적인 거, 아니 1차함수적인 거, 네, 리니어한 거, 그게 가장 좋았거든요. 물론 데이터 수가 적고 피처도 그렇게 뭐 엄청난 피처 쓴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꼭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성과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복잡한 방법, 점점 복잡해지는 방법 순으로 해라. 제일 복잡한 게 뉴럴 네트워크였죠. 오버피팅도 제일 심했고. 그래서 이런 말을 딱 합니다. 이런 말로 이제 챕터가 끝났는데 In trading, complexity doesn't pay. 예, 트레이딩 세계에서는 복잡한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그걸로 이게 보상을 꼭 받을 수 없다. 보답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심플 이즈 더 베스트이지 않을까. 예. 예,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챕터를 맡았던 이유는 제가 하는 이제 회사가 이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한 1년 반 걸렸는데 Financial AI for Alpha, 예, 알파 수익률 추구하기 위한 이걸 AI를 연구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이 책 발표를 딱 맡으려고 딱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내용이 예, 좀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지난 이제 수년간 금융에서 AI를 적용하면서 또 느꼈던 점들,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이 책의 또는 해석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들을 좀 가미하려고 했고요. 일단 발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예, 말씀해 주시죠. 없을 것 같은데.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 교재에 맞는 수고하셨습니다. 부분까지 다 넣어주셔가지고 인트로를 넣어주셔가지고 되게 유익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네, 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